안녕하세요. 서영애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영화 얘기 네, 네 번째 에피소드가 될 텐데, 무슨 네, 영화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헤어질 결심했었나요? 아니지? 뭐였죠? 스티븐 파벨. 스필버그. 네. 이번에는 또 타르라는 영화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 개봉을 했고요. 음, 아주 유명한 배우죠. 케인트 음, 블란쳇이 거의 어, 혼자 끌고 가는 듯한 영화, 베를린 필하모니의 초대 여성 지휘자로 나오는 어,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를 무슨 영화라고 할지가 참 애매한데요. 초대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네. 요약할 수 있겠죠? 네, 베를린 필. 그러니까 가상이죠. 베를린 네, 필 네, 네. 실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러시아 키릴 페트랭코라는 인물이 맡고 있는데, 음,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아, 어떻게 첫 번째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화가 났었어요. 아, 예, 아, 약간 반감이 생겼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미투 얘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저 일종의 그 미투랑도 미투 연관이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그 여치위자가 이름이 리디아죠? 리디아 네, 타르가 몰락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중에 왜 네, 꼭 미투를 그 파멸하는 원인으로 들었을까? 아무리 음, 레스비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들도 권력을 갖게 되면 남자들과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인가? 음, 음, 그런 음, 패턴인가? 음, 그래가지고 감독이 도대체 누군가? 뭐 하는 음,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감독을 조금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뭐 별로 찾지는 못하고 배우로도 하고 음악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느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한번 쭉 또다시 봤어요. 네, 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또. 어떡해요? 그건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고 아, 컴퓨터 얘기 네네. 좀 해보고 그보다는 일단 그 음악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음, 해야 하는 일들, 그게 뭐, 그게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세계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발 라이king 게, 그러니까 시체를 넘어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면도 보이고, 저는 하여튼 두 번째 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 네. 무엇보다도 그 감독이 이, 톳 필드인가요? 톳 필드가 네네. 네. 이 여주인공을 엄청나게 아끼는구나 하는 음, 생각. 음, 그 음, 음, 캐릭터를 음, 엄청나게 아끼고 영화를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어마무지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음, 음. 보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일 거예요. 보니까 복선을 여기저기 깔아놨는데 네, 그 맞습니다. 복선들이 그 미투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미투 네, 네, 쪽으로. 네, 네. 네, 저 정도 위치가 되고 음, 연륜이 있고 50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음. 그 리디아가 그런데 그 올가라는 올가미에 과연 걸려들었을까? 아, 그게 아, 좀 그게 좀 그랬을까? 음, 음, 남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여자들도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안 서요. 음, 이게 음. 남자의 눈으로 남자가 각본을 썼잖아요. 톳필드가 각본도 쓰고 아주 혼자 다 네, 만든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네, 그 올가의 그 역할 네. 이 상당히 좀
짧았지만 강렬했지만 그랬던 거.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그런 의문이 있음과 동시에 영화 전체는 정말 잘 만들었고 음,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음, 근데 우리 음. 스토리 못 보신 분들 그렇죠? 위해서 스토리 타임을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못 보신 분들에게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 나중에라도 저희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영화를 보고 오셨거나 음. 보실 분들을 위한 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건 뭐 전략. 스포일러라고 말하기도 어려우니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 우선은 저는 뭐,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가상과 현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버무려 놨잖아요. 마치 아무런 그 정보가 없이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베를린 그렇죠. 필하모니에 정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짜 사람들이고 예, 그 맞습니다. 첫 번째 그 대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인터뷰로. 예, 예, 예. 인터뷰하는 남자도 진짜 그 음악을 음악으로 그 칼럼을 쓰는 뉴요커의 기고가이기도 하고 진짜 이런 예. 대담을 나눌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가 쫙 레나드 번스타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할 정도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데 여튼 가상의 인물이고 베를린 필하모니의 첫 번째 에, 상임 지휘자 여기서 상임과 객원을 또 굉장히 이번에 구별하죠. 잘했던 거죠. 상임 지휘자가로 활동 중인 리디아 타르라는 케이트 윈슬렛이 분한 이 여자가 아주 가볍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몰락하는가 어떻게 이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 권력으로 인해서 권력의 남용 혹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천히 무너져 가는가를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레즈비언이고 베를린 필의 그 악장이라고 하나요? 그 헤드 수석 연주가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사람과 이제 연인 관계고 딸도 하나 있고 베를린에 살죠. 그러면서 사건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 여자의 어시스턴트 혹은 이 여자가를 활용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하는 여자들을 이제 자세히 영화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긴밀한 관계였다가 이제 쳐내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저는 재밌었던 게 쳐내진 여자와 지금 옆에서 수발을 드는 어시스턴트 하고가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여자도 아마 버림을 받겠지라는 이 두근두근하는 심정으로 봤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올가라는 또 떠오르는 샛별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는 정말 이 여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떨림도 있었겠지만 정말 젊은 그 아티스트를 발견하는 기쁨 같은 것들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 결국은 뭐 이런 모든 걸로 뭉뚱그려져서 사회적인 처단에 의해서 이제 그 막대한 지위에서 내려오고 어딘가에 안착하면서 끝나는 영화죠. 예. 줄거리는 뭐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는 저번 영화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이제 저 비행기에서 봤는데 비행기의 참 좋은 점은 왜 지루하거나 힘들어도 못 끊고 그냥 봐야 되죠. 더 이상 그렇지. 그거 끊는다고 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으면 물론 당연히 앉아서 집중하면서 봤겠지만 처음 그냥 OTT를 통해서 봤더라면 중간에 한 번은 끊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중간에 따라잡기도 좀 힘들었고 근데 이 비행기라는 이 밀폐된 한정된 공간이라는 게 주는 또 몰입감 같은 게 저는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쩔 수 없이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기라도 하자라는 심정으로. 근데 중간 이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쫙 영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음악도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딱 끝났을 때 이 충격 같은 게 굉장히 생생해서 박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자라고 하기 전에 한번 이제 귀국해서 한 번 더 봤고 예. 말씀대로 정말 다른 게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봤어요. 그래서 한 3번을 저는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장면 한 장면 대사, 발짓, 손짓, 이 터치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이 은유와 단서와 이런 것들을 숨겨놨구나 하는 것들이 매번 보이면서 정말 좋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저는 그 미투나 그 부분도 저도 의문스러웠는데 그 케인트 윈슬렛의 대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꼭 여자 권력자였어야 됐냐라는 질문에 케인트 윈슬렛의 답하기를 이게 남자였으면 너무 뻔한 영화가 너무 흔한 영화, 너무 뻔한 영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게 꼭 여자여서 저도 초반에는 좀 기분이 나빴죠. 근데 이게 꼭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어쨌든 한 사람이 최고의 막강한 권력, 이게 베를린 필의 이 마이스트로 정도면은 정말 거의 신적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이 더 정도의 이상 갈 지위, 데가 없는 거죠, 뭐. 그 네. 떨어지는 거밖에 상임, 없는 거죠. 그치? 떨어지는 거. 상임 지휘자.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문제죠. 근데 그래서 계속 객원 지휘자랑 막 계속 비교하잖아요. 이 여자가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상임 지휘자로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자기의 어떤 또 성적 정체성과 또 어떤 예술적 끌림과 또 굉장히 예민을 떨잖아요. 아주 그 청각적 예민함, 뭐 늘 이 그 예민하고 신경 쇠약에 걸린 듯한 그런 액션이 나오는데 아, 진짜 그런 연기도 연기였지만은 그렇게 인간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데는 오히려 또 여자여서 또 더 그랬지 않았나? 초반부터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 수많은 미투 영화 중에 그냥 하나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저는 또 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졌던 의미는 꼭 미투여야 했을까? 음, 다른 이유 때문에 몰락할 음, 수는 없었을까? 근데 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확신이 안 서는 게 내가 그런 권력을 가져보질 못해서 그런지 음. 여자로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가차없이 잘라내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갔던 것은 그 크리스타? 네, 네네. 크리스타 앞길을 막아버리잖아요. 네네네네. 까지 했어야 하나. 그게 참 의심스럽다고. 저렇게까지 근데 안 왜 하고 이메일을 자꾸 써가지고 네네. 누군가가 뭐 물어보겠죠. 이 네네. 크리스타가라는 여성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얘를 쓰지 말라고. 음, 음, 음.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보통은 그 내쫓았다고 하더라도 추천서를 그래도 잘 써주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이라든가 윗사람들이 하는 일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추천서를 잘 써주는 전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뭐 그것 때문에 결국 파탄을 맞기는 했겠지만 그리고 프란체스카한테 대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도 음. 꼭그 저는 그게 물론 그 내막은 또 두 사람 간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 안 나오고, 진짜로 좋아했을지 아니면 서로 정말 어떤, 특히 걔는 어떤 지위를
또 이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올가도 비슷하게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냥 그 이 사람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권력자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장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앞길이 달려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평판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그냥 이 바닥에서 매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눈밖에 날래야 날 수는 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어, 그런 건데 오히려 그 지금 이제 그 지금 어시 같은 경우는 그걸 과감히 나가서 질러버리잖아요. 그 전에 애는 죽음으로써 호소했다면 지금의 애는 나가서 그것까지 다 까발려 버리는 이제 조금 발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건데 저는 그냥 사실 이런 일이 뭐 미국에서는 그 서양에서는 특히 그 추천서 같은 게 또 중요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뭐 꼭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던 뭐 여러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여튼 그 권력자에게 에, 눈밖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저렇게까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또 권력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보여주려고 저는 조금 더 잔악하게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의 어떤 진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는지 정말 일방적으로 이 여자가 나쁜 여자인지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사람 하나를 저렇게 그냥 앞날을 바로 버려버리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그 들었어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은 음, 왜 리디아가 그 짓을 했느냐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음, 그게 재밌나? 한 사람이 그 한 젊은 애의 앞날을 망치는 게 재밌지는 않을 텐데 그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리디아의 성품을 저는 그렇게는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읽고 과연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음, 음악에 완전히 그 음악 세계 안에서 살면서 물론 자기가 상임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음. 그렇죠. 뭐 보니까 결혼한 걸로 되어 있어요. 둘이 부부로 네네. 샤론하고 결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샤론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죠. 리디아가 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 자기한테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반, 그러니까 한 사람 여자의 딸아이 페트라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임이었던 지휘자. 네네네. 그래서 스승님. 네, 운전사 월급값이 대줘가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음,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이제 일관성이 있질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치사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음, 음. 그게 좀 이해가 하여튼 그게 납득이 조금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었어야 해야 이제 결국 파멸이 되는 아, 거니까 그 어떤 음, 음, 장치일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한 사람의 앞길을 저렇게까지 막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있겠. 모르는 사이에. 베를린 비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긴 한데 이제 박사님이 좀 더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 공간도 정말 그 베를린에 예, 있는 예. 그런 공간인지도 얘기. 궁금하고요. 예. 근데 제가 요걸 좀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 음악
관련한 사람이 이제 영화 비평가하고 대담한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런 오케스트라의 이 단원들은 이 사람들은 고정직이래요. 그 예, 거기 맞습니다. 계속 네 고정직이고 이제 그 지휘자는 이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약직이고 근데 그 고정직에서의 또 가장 큰 권력자는 샤론인 거죠. 그래서 네. 왜 그 보면은 계속 그 샤론 말고도 왜 또 다른 저쪽 그 현악기 쪽이 샤론이면 저쪽 관악기 쪽 그 남자하고도 무슨 일을 계속 상의하잖아요. 뭐 투표를 좀 우호적으로 해달라 뭐 내지는 그쪽 눈치도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그 샤론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안정적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샤론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진심을 우리는 모르지만 샤론도 정말 어, 100%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샤론은 이제 거기 독일 사람이고 거기 베를린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 왜 형제들도 다 거기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샤론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샤론의 힘도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게 꼭 진짜 이용을 100% 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없지는 않았겠다. 그렇죠. 배우자를 섞였기 선택할 때의 조건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우리 심층 심리적 얘기 그만할까요? 또 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신 네네. 거 많다 네, 아까 그러셔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어쨌든 미국 사람인데 베를린 필에 가면서 이제 독어도 제가 보기에는 유창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필요한 순간순간에는 이제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이제 독어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공간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잖아요. 맨 위에서 쫙 보여지는 그 공간. 그 어떤 공간 공간 그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아, 나중에 관객이 들어오는 아, 그 네네 극장. 예. 그게 베를린 필이 아니고 드레스덴 필하모닉 아, 베를린에서는 촬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드레스덴 필이 베를린 필하모니를 본떠서 만든 거니까 거의 비슷하고 아, 아, 보면서 베를린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난간 색깔이 달라요. 그 아, 외에는 네, 비슷하고 그리고 네, 그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처음으로 그런 설계가 건축 설계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 전 네, 세계에서 다 따라하고 있죠. 그 설계 원칙을 그게 그래서 어. 그때 1960년대 초반에 설계됐는데 그때 거기서의 굉장히 설계 원칙은 뭔가요? 특징은? 그 한스 샤곤이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옛날 극장에 보면 무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관중들이 타켓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나란히 앉아 있고 또 오른쪽 왼쪽에 로추라고 해가지고 좀 비싼 네. 층층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그 산을 연상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산에 아, 산에 그 객석들이 전부 산에 언덕들, 봉우리들 그런 아, 것들이 네, 쭉 네, 네, 떠 네, 있는 식으로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래서 네, 네. 뒤에까지 그래서 뒤에서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뭐 음향 효과라든가 뿐만이 아, 아니라 객석에서 그런 것들이 좀 민주적이라든가 할 수가 있나? 근데 뭐 일자 아, 첫째는 아마 그 음향 전문가하고 의논을 했겠죠. 건축가가. 아. 건축가가. 아, 그 민주적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네요. 옛날에는 이 밑에 플로어와 옆에 테라스석이 그치. 이렇게 딱 분리돼가지고 귀족은 여기 앉고 약간 좀 덜, 덜 귀족은 밑에 앉고 뭐 바닥에 앉고 뒷자리 했다면 아, 이제 이렇게 둥글어서 그런 아, 그래요. 그러고 약간 보니. 민주적인 개념으로 사방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그 네네네. 뭐 저기 뒷좌석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파라기 때문에 좌석이 아, 뒷자리에 네네. 앉아도 뭐 뒷좌석이도 좀 저렴하죠. 또 학생 네. 때는 그 계단에 앉아도 돼요. 입석표를 사가지고 들어서 계단에 앉아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 하여튼 그 공간은 저기 드레스덴 필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연습실도 거기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아, 단원, 드레스덴 필의 단원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베를린 그랬군요. 필 단원들까지 전부 섭외는 못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 자체는 그래요? 장관 색깔만. 근데 이제 보니까 들어갈 때 이제 입장해 갖고 로비, 계단실 이런 것은 베를린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 아, 실내는 아, 연습하는 장면 그래서 했었고요. 음, 음, 찾아보니까 이거 베를린이 아닌데 로 찾아보니까 그렇다. 로케이션 찾아보니까. 음, 음, 그렇군요. 그리고 도거 말씀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케이트, 어, 쟤 도거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베를린을 좋아해서 베를린에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음, 온다는 얘기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독일어를 좀 배웠겠죠. 그리고 워낙 그런 출중한 배우들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거의 네네. 뭐 거의 뭐 저기 액센트도 하나 억양도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기 뭐 그래요? 찾아보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진짜 아, 빨리빨리 언어도 독일어에서 영어로 막 넘어가고 뭐 단원들한테 네네네. 피하고 이러는 것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깜짝 그게 놀라서 이게 다른 호주네요. 이 사람 원래 태어난 데는 호주고,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 베를린 영화제 이런 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베를린에 아파트 하나 사놨다. 그러니까 음, 뭐 자주 드나들고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를린에 그 스튜디오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어를 좀 배웠겠죠. 근데 음. 발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외형하고 도구하고가 되게 잘 어울린달까? 그 왜, 막 그래서 혹시 카리스마한, 조상 중에 독일 사람이 있었나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영국, 스코틀랜드하고 프랑스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미국 그렇게. 이게 워낙 왜 제 영어도 그 뭐랄까 영어도 그렇고 도구는 더더구나 그렇고 영어도 그 왜 이렇게 대담할 때도 그러고 왜 그 줄리아드 거기 가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 부르듯 막 말할 때 있잖아요. 막 리듬을 타면서 영어를 할 때. 와, 영어가 이렇게까지 고상한 언어였나 할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이 그 내뿜는 에너지하고 그 언어의 힘이 저는 굉장히 그게 막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독어도 다른 왜 독일어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고 막 그냥 그렇게 들렸던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이 하는 독어는 굉장히 또 다른 위엄과 뭐 약간의 그런 어, 자세히도 들으셨네. 뭐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야 정말 언어로도 연기를 하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저기 헤어질 결심할 때 그 얘기 나눴지만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 버리면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더빙된 영화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네. 그런 얘기 있어요. 독일어 학문을 할 때는 독일어로 하고 음, 문학은 영어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 음, 같은 거는 영어 소설 훨씬 좋고 시도 마찬가지고 독일어 철학을 하거나 굉장히 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음, 저도 그 인터뷰 장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인터뷰 장면하고 그 다음에 그 줄리아드에서 강의하는 장면 그 두 장면이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그걸 네.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업됐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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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게 연기죠. 그 업된 연기. 정상에 음, 올라서 자신이 지금 업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음, 준비가 거기 이미 뭐라 그래야 되나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음, 생각. 그리고 음, 두 음. 번째 줄리아드에서 강의할 때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긴 하지만 진짜 못됐잖아요. 이거 사람 오만방자하잖아요.
하나를 그 젊은 내 하나를 완전히 묵사발을 밟아버려. 그렇게 밟아버려야 되나? 묵사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아니, 야, 봐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 본인은 사실은 말러와 그 알만가요? 그 말러의 교환곡을 이해하려면 말러의 사생활까지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다가 그 음악은 그 사람 인생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줄리아드 가서는 그 젊은 아이가 바하의 그 여성 편력이나 젠더나 이런 거에 대한 반항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음악은 음악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아니 그걸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아주 애를 아주 아작을 내잖아요. 아 그야말로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왜 이렇게 충돌하죠. 일부러 이제 그런 충돌하는 이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영상을 편집한 네. 누군가가 편집했을 텐데 그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지금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그 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라든가 뭐 음, 음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혼자서 그 1인극을 하듯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인극을 네네. 하듯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뭐 무대에서 막 그 무대에서 어떤 그런 그 여기서 피코크라 그러는데 공작새처럼 그러니까 음, 그런 걸 보고 공작새 노릇한다 그러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음악 말러를 연주를 하잖아요. 자기 그 엘리엇이 네네. 악보를 훔쳐가지고 음. 그때 그 망가진 모습 그리고 가가지고 참 이제 그런 그 데뷔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권투를 계속 하잖아요. 난 그것도 웃겼어요. 그 왜 뭐가 좀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는 그 권투 나가서 글러브를 끼고 막 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한 방을 권투로 날려버리는 것도 웃기고 웃기진 그 않지만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훔친 거 확실하잖아요. 악보를 그렇죠, 훔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기웃기웃 거리고 음,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에 오르기까지의 사실은 그 알 수 없는 노력, 그 다음에 그 작곡하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 막 고민하고 굉장히 고뇌하고 막 그리고 이제 자기 악보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 이런 것도 강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특히 그 줄리아드에서 보여주는 행동 같은 건 그, 그러니까 점점 그 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전형적인 그 권력자들이 보이는 사실은 행태거든요. 자기보다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완전히 뭉개버림으로써 자기 권위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저는 그건 완전 패턴이라고 봐요. 그 음. 사실은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거나 조금 낮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사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크게 보면 같이 올라가는 건데 기어이 아주 성의 있게 밟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밟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작은 꽤 최선을 오래 다해서 버텼다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꽤 오래 버텼다 그러니까 싶어. 긴 시간 동안 아주 그게 밟히는지 모르고 모르게 그 살살 그 우아한 방식으로 밟는데 정말 잔인하고 기어이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면서 자기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걔가 딱 그럼 나가고 나니까 로버트 같군 그리고 한마디 또 기어이 하고 그게 그게 저는 음, 소셜 미디어가 너를 음, 설계했나 망쳤다. 보다. 음, 너를 설계했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런가요?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 근데 한 개인을 그렇게 저렇게까지 작은 그러니까 미운 소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뭐 그쵸, 언제나 그쵸. 일어나는 일인데 충고를 할 그렇게 수도 있고, 아작 예, 예, 충고를 그러려고 나온 거죠. 강의를 하러. 음, 음, 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제가 늘 이제 들어오는 의문이 여자도 그러나 그게 그걸 그렇게 해서 못 봐서 그런지 뭐 충분히 그렇다고는 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저는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네. 맞아. 이건 조금 사적인 얘기라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예, 예.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럴 수가,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음악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교수들이, 음악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뭐 그런 얘기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가, 그런 음,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사람을 음. 대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리디아 타르가 그런, 권력형 인간이었던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올가한테 질질 매는 걸 보고, 그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그러니까 올가 재능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음, 올가라는 인물을 굉장히 독특하게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에스트로 앞에서 겁도 하나도 안 내고 음, 음, 수건 좀 갖다 달라든가 뭐 이거 자기 마에스트로가 작곡한 걸 자기가 수정을 한다든가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리디아가 얘 나중에 얘도 리디아 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맞아, 맞아요. 음, 음, 그, 그러면서 얘한테 무작정 굉장히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네, 장난감 차에 장난감 네. 놔두고 갔을 때 그 다음에 줘도 되는데 음, 굳이 쫓아 들어가 가지고 악착같이 음, 찾다가 그 사단을 당하고 음, 그런 것들. 음. 그, 그랬었어요. 아주 그 말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예, 맞아요. 네.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제 계속 말러 5번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특히 사악장이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계속 떠오른 영화를 또 한 편 아주 중요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저기 또 말러의 그 특히 그 사악장 그 아다지에토 그 아름다운 선율 그게 계속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영화고요. 어, 독일 작가가 원작이에요. 독일 작가 그, 이름을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서 까먹어서 토마스, 다시 찾았는데 토마스, 토마스만 네, 토마스 아주 토마스만이라는 유명한 거기도 네네 이제 동성애가 이제 놓친애가 젊은 어린 네네 너무너무 맞아요 맞아요. 이게 혹시 그 소설로 보셨어요? 영화로 보셨어요? 가만 있죠. 둘다 그러셨구나. 네네. 저는 소설은 못 기억이 안 봐가지고, 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말러 사학장 그 네.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그러고 저는 보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얘기할까요? 베니스의 주고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저도 지금 너무 본 지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말로 사학장으로 깔아버리죠 뭐 한번 했는데요. 영화 세 개를 계속 밀어버리죠, 뭐.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소설을 안 읽었어가지고, 소설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 다음 거는 시간을 조금 텀을 예. 주시면 제가 소설도 좀 읽고 영화랑 같이 좀 언젠가 한번 소설을 읽어봐야지만 했었는데 이번에 요 얘기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게다가 왜 저는 그 코로나 때도 계속 이 영화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거기도 왜 주인공이 그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말로 얘기 어, 네 말로 말로는 얘기 뭐 계속 아, 네네 해주세요 박사님이 더 아니 말로 얘기 더 하실 줄 알았지. 아니요 뭐 저는 말로의 음악이 또 나오는 다른 영화가 있다 이 얘기를 할 계획이었던 아, 그 거였어요. 말로 그 아내 알마 알마? 네네. 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그 두 사람 얘기가 상당히 좀 유명한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말로 참 사람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게 말러에 적합한 얘기가 아닌가. 마을 경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알마랑 결혼할 때 제가 찾아봤어요. 결혼할 때 그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그 네, 네. 안에 일종의 그 자기 요구사항, 혼인에 대한 음, 자기 생각 이런 거를 썼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음, 음, 알마도 작곡을 하려고 했는데 한 집안에 작곡가가 둘이면 안 됐고 음, 내가 해야 된다. 너는 당신은 내조해라 이제. 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요즘 같으면은 죽을래 그랬을 텐데 여자들이 그때만 해도 알마 말러가 거기 저 동의를 했다고 하네. 사인을 했다고 해요. 일종의 혼인 계약서.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예, 19살 차이가 났다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마 코코시카라는 그 젊은 화가가 알마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서 둘이서 살게 되고 아, 그래요? 예예 그 코코시카가 완전히 알마한테 집착을 병적으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 예술가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좋아하는, 살까 다들 그러네요. 이상 이 예술가의 그 인간됨을 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네. 그 의미에서 그, 리디아 말이 틀린 건 아니고 그 예술가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들 반정신병자 내지는 뭐 그렇지 않고는 그런 또 작품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죠. 특히 그 음, 리디아 같은 경우는 그 아내 사람, 샤론이 음, 예, 뭐 샤론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샤론 말이 맞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자기랑 왜 의논을 안 했냐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의논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음, 사실은. 음, 근데 잘 음. 알고 대인관계는 그게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그런 거죠. 그런 사람 예 그리고 그런 샤론은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지금 그러고 자살안에 또 지금의 어시스턴트 이런 애들이 얘랑 무슨 관계였을지를 상상을 계속 옆에서 지켜본 거잖아요.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몰랐겠어요, 설마? 근데 짐작을 해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딱 올가 오자마자 올가의 딱 보내는 눈빛 하나만 보고도 아, 그렇지. 딱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도 몇 카트 안 나오지만 그 배우도 독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리나 배우 호수라고 역할도,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예, 굉장히 그 배우도 연기를 잘했죠. 안 예, 나오지만 그 눈빛, 예. 거기 앉아 있을 때 쳐다보는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시원하게 날리고 가차없이 아기를 데리고 딱 가는 장면이 아주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참을 만큼 꾹꾹꾹 눌러서 참았다가 맨 끝에 나오는 행동이죠. 처음이 아닌 거죠. 이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초반에 네,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서 저기 리디아가 뉴욕에서 저기 줄리아 그 강의도 하고 뉴욕에서 그 저 인터뷰도 하고 뭐 네, 네, 여러 가지 네,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그 엘리엇도 만나고 네, 네, 이렇게 중간에 약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화장실에 네, 가서 네, 네, 그 약병이 자기 아내 네, 샤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버님 네, 샤론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못 살겠는데 약을 못 찾겠다 그러는데 네, 네. 옆방에 가갖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걸 꺼내서 그렇죠. 주면서 내가 호주에서 찾았다 거짓말을 해요. 네, 왜 네, 그래? 네. 그런 것들이 설명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맞아요. 약을 왜 굳이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을까? 그게 그래서 무슨 약인지 찾아보니까 고혈압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혈압 아, 환자 가져가 보이면 어떡해요? 죽으라는 거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 아, 약을 할 수는 있는데 가서 또 처방받아갖고 사는데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도 그 샤론한테도 그렇게 필요한 약인데 그리고 네.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항상 약을 먹잖아요. 네. 그 인터뷰하기 전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약 구하기 힘든 세상도 아니고 그걸 왜 자기 하나 사갖고 굳이 먹으면 되지 굳이 굳이 그걸 가져가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좀 나중에 그 학교 교정에서 그 테트라를 괴롭힌 아이를 어, 위협하는 장면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들이 하는 짓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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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권투하는 것도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서 어떤 그 네, 정상에 오르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인가. 네, 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세 번째 보면서 저걸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 여기 있네 이랬을까. 만약에 자기가 어디 아픈 거를 숨겼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 일부러 그 사람 약을 가져갔다기보다 아 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러니까 샤론은 진짜 자기 약을 못 찾았고 자기도 음, 샤론과 비슷한 병이 있는 거를 안 알려서 음. 자기 약을 준 거죠. 자기 약을 주면서 네 약이다. 그러고 준 거 아닐까? 저는 음. 끝까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튼 그렇죠. 샤론한테 자기 병을 숨길 수는 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샤론과 비슷한 병이 있는데 자기는 안 걸린 척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랬다가 것을 왜 그래서 약을 한 병 더 사지? 근데 그런 것을 왜 그 자기 동반자 아니에요. 가장 친해야 되고 음,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음, 사람한테까지도 음. 가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어떤 자기 약점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나.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스승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왜 여기는 저기 샤론은 언니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기 가족끼리 돈독해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여기 직업도 직업이지만 여튼 베를린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나라에 사는 게 더 좋은데 샤론 때문에 여기서 산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슬쩍슬쩍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대화 통해서 처음엔 그 대화가 되게 지루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앞뒤 연결도 잘 안 되는데 한 두세 번째 보니까 그 스승하고 나누는 대사 대화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여자를 설명해 주거나 이 상황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상상하게 만들거나 또 심지어는 앞으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겪겠군 하는 것까지 그 스승이 딱 그러잖아요. 오해를 받는 순간 이미 끝난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뭐, 누명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고발을 당하는 순간 이미 끝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다 저거였죠. 그 나치에 동호했다라는 그 지휘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친나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쪽으로 몰렸다라는 사례를 들면서 아니, 누군가 한 명 고발하면 그걸로 끝이야. 뭐 이렇게 쓱 던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중에 리디아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업됐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고 음, 뭐, 음, 그 음악 처음에 음. 음악 얘기를 좀 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계속 프란체스카가 크리스타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자고 있고 그 장면이 탁 빨리 끝나고 나서 까만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좀 특이한 게 보통 첫 장면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이름들이 네, 쭉 네, 네. 까맣게 이름이 나오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배경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음, 인상 깊어서 음, 찾아봤더니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또 여성인데 음. 아이슬란드 유명한 여류 작곡가면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워서 써놨어요, 내가. 아. 힐디르 그비드 나도르트. 그래서 아, 음악 앨범이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 음악 앨범. 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음, 음악이 그 노래를 그 음악 감독 힐디르가 직접 음성으로 한대요. 근데 그 음악 음, 자체 그쪽 그 아이슬란드 음악인가 했더니 설정으로 봤을 때 그 왜 남미에 가가지고
5년 동안 그 원주민 음악을 연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쪽 네네네.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이것이 예, 리디아가 영화를 내내 계속 그 고심하는 자기 작곡 네. 그것에 본 멜로디래요. 그것을 음, 음.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아, 마지막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악이 상당히 그게 인상 깊어. 그냥 찾아봤어요. 처음에 나오는 그 배경으로 나오는 맞아요. 네, 아무 반주 없이 그래서 네, 타령조 우리나라 타령조 시조 네, 울듯이 음악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네.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그 영화를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 같긴 하는데 음. 그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장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말년이 되면 아주 비참해지거나, 뭐, 아주, 진짜 고향으로 들어가 은둔하거나 막 이러는데 결국은 고향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딸이었던 걸로 그려지잖아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가족과도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래도 돌아갈 곳이 가족밖에는 없고 뭐 고향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통 그런 씬이 나오곤 하는데 가족에서조차 아, 너 그럴 줄 알았다라는 약간 오빠도 좀 비아냥거리고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다음에 음, 엄마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지만 엄마 전화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왔다. 결국은 어딘가로 떠나길래 아,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저는 그 마사지 샵에 가서 이렇게 에, 그 마사지사를 고르라 그럴 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토하잖아요. 토하고 또 이렇게 폭포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주 짧지만 그냥 자기 수련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좀 했고요. 그동안에 자기의 행동을 좀 반추하는 짧게지만 뭔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 네. 그 아주 간단한 마사지사 하나 고르는 것도 자기가 내가 이런 어, 권력 같은 거를 누렸구나라는 거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마사지사가 이렇게 딱 째려볼 때 깜짝 놀라면서 도망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로 보이는데 뭐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뭐 하여튼 그래 보이는데 그런 데서 여튼 막 그 시장 바닥 같은 데서 악보를 이렇게 늘어놓고 막 하길래 또 뭔가 근사한 음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게임 게임과 관련된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그냥 굉장히 메이저의 최상에 있던 사람이 아주 상업적이고 그런 대로 이렇게 떨어진 듯 보이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몰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뭔가 새로운 생활에 본인을 거기다가 앉힘으로써 뭔가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또 하나의 자기 성찰 과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완전히 이 여자를 그냥 밑바닥에다가 만신창이로 떨어뜨리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그럴 받았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약물 중독이 된다거나 뭐 그렇죠. 좀 그런 게 패턴일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어,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좀 두 번째 볼 때 좀 안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업됐던 것이 이제 좀 가라앉았구나. 네, 가라앉고 그리고 오히려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장에 앉아서 네, 음악 연구를 하는데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표정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거 다 내려놔도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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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다 내려놔도 되고 이제 그런 싸움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냥 네. 눈치 안 편안하게 봐도 되고, 네, 예, 그리고 네, 그냥 어, 그런 것이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음악 자체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말로 5번이 됐든 바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쇼스타코비치가 됐건 네, 아니면 이런 그 진지하게들 앉아 있잖아요. 그 네, 게임 주인공들처럼 전부 관중석에서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네, 네. 젊은 애들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이 원하는 음악은 혹시 이거 아닐까? 아, 그건 아, 찾아간 거 아닐까? 네, 그러면서 네, 네.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근데 좀 멋지던데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좋게 봤어요. 그래서 괜히 네, 옛날 마흔이 다 좋지만 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봐야 뭐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그것을 이 사람이 리디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석을 해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요. 예, 빌려줘요, 열심히. 그리고 저는 생각을 또 처음에는 약간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마지막 장면이 저게 뭐지? 하잖아요. 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어떤 은유로 끝나나? 그러고 확 끝나버리길래 음, 사실 그 관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오케스트라 이건 뭐 제가 오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혼자 그냥 그 비행기에서의 느낌은 계속 자기는 그 위에 그 저 위에서만 계속 놀던 사람인데 비로소 관중을 보여주잖아요. 관객을. 근데 관객이 아주 독특한 어떤 예. 의상과 독특한 분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게 다시 보고 하니까 이제 앞에 그런 뭐 게임 얘기도 게임 비슷한 인트로도 좀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요런 음악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엔 이해했지만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거가 약간의 어떤 다른 운율로 끝나는 거라고 혼자 상상을 했었어요. 어떤 관객의 위치에서 다시 이 괴물이었던 여자를 쳐다보는 약간 괴물의 복장을 하고 관객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의미인가 하고 혼자 음, 생각을 하고 영화를 껐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튼 그 뒷장면은 아주 독특한 예, 진짜 마지막이 독특해요. 아니었나. 네. 그리고 참 거기 근데 음악 자체는 굉장히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 음악이 나오고 음, 음, 근데 거기 이제 멘트가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서 네네. 이 저기 우주선인 걸로 설정이 네. 돼갖고 지금 여기 탔다. 그럼 음, 내릴 음, 수가 없다. 얘를 탔으니까 내릴 사람 지금 내려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뉴 월드로 간다. 음,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 지금 이렇게 해서 리디아도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여기 들어가서 새 세상으로 가겠구나. 그 자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음, 그 속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묻혀있던 어떤 그 음악계 뭐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뭐 음악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소굴이잖아요. 네, 구렁텅이같기도 네, 네, 네. 음. 벗어나서 신선하게 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아 좋다. 저는 그랬었어요. 저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삐뚤어진 욕망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권력에 취해서 벌린 나쁜 행동들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주 꾸준히 보여준 거는 리디아와 음악에 대한 어떤 그렇죠. 진심, 진심. 왜 그 연습할 때 막 이런 부분은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어쨌으면 좋겠다라고 막 주문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의 표정, 또 아니었을 때 그 막 표정, 또 자기가 작곡하면서 계속 그 신경 쇠약에 걸린 듯한 이렇게 집착하는 장면들 그런 걸 쭉 뒤까지 이어져서 그 아주 추레한 갑판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넘기면서 앉아 있는 장면은 사실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아주 어렸을 때 왜 집 창고에 가서 그 다락방에서 그 자기 스승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음악적 열망 또 순수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죠. 계속 있는 사람이고. 그거야 뭐. 근데 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꾸만 이제 이런 천재들한테 음, 어떤 그 인간적으로도 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음, 우리 보통. 음, 근데 음, 사실 이 사람이 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윗사람들이 툭 던지는 한마디 행동 이런 것들이 작은 개구리들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소가 지나가다가 생각 없이 음, 그러려고 그래서는 그냥 그 개구리를 밟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윗사람 이게 동양식의 공자님의 가르침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서양에서도 그런 머럴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리디아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정상에 도달하는 그 음악적인 정상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고 근데 점점 그렇게 점점 점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커진 거죠. 그 좀 그렇 사소한 버릇이나 사소한 음, 그러니까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사람을 진지하지 않게 대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모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점들 그런 것 리디아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라를 대하는 거, 자기 스승을 대하는 거 하고, 근데 음, 스승이 나중에 차갑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마지막 음, 장면에 음, 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하고 이제 프란체스카 자기 조수나 크리스타를 대한 것하고 음, 음, 올가한테 그렇게 확 빠져들어가는 거 음, 스스로 올가미 에휴 음. 저러면 안 되는데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왜 막 중간에 그 잘리는 그 부단장, 예. 부지휘자가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때 잘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체스카 어시스턴트가 들어왔을 때도 지금 올가 만났을 때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 제가 이제 후계자겠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아마 그때도 그랬겠죠. 프란체스카 역시 그럴 거고. 그랬겠죠. 그런데 자꾸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런 네, 장면들. 비통해하면서 그러니까요. 지켜보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올가는 그 음악적 소양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프란체스카는 계속 주구장창 심부름만 헬도 하죠. 가지고 음, 그 이 친구의 음악적 소양이 어디까지 부 지휘자가 되려면 사실은 엄청난 음,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사실은 음, 하는데 음, 자체도 수준이 엄청나야 되는데 음, 하여간 그런 거 저는 그건 내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빠져들기보다 사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자체도 오로지 음, 음악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인간관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이 저는 프란체스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근데 또 못하겠더라고요. 거꾸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프란체스카가 부지휘자의 위치까지 명단에 넣으렴 그러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다 프란체스카가 부지휘자가 돼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 안 할 정도의 분위기였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그런 허접스러운 일을 계속 시키죠? 뭐 예약을 한다든지. 게다가 왜 예, 그 대담할 때 보면은 그 대사도 대본도 다 써준 거 같잖아요. 얘가 똑같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대본도 다 써주고 뭐 비행기표도 걔가 찾아야 나는 갈 수 있다 그러고 뭐 약도 옆에서 챙겨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그런 음, 그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자기가 상임지휘자라도 그러니까 음, 좀 폭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잠깐 했었어요. 그게 음,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얼핏 그 영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프라다는 악마는 프라다를 음, 입는다. 거기서 음,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아침에 네네네. 똑같네요, 거기랑. 던져주는 거기서 음, 음, 여기는 늦어도 1968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음, 자기가 사람이지 않아 세상 없어도. 음, 여기는 수상도 자기가 커피를 끓일걸요. 총리도 커피는 자기가 끓일. 음. 그래서 그거는 멋지네요.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그렇죠. 프란치스카가 비통 그것만을 보여준 것 같네요. 영화 한 편 쪽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영화 한 편에서 프란치스카의 입장, 올가의 입장 그게 이제 연계된 그렇겠네요. 그 프란치스카는 지금 그 그걸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뽑히지 않겠다는 걸. 그래서 왜 저럴까?
자기가 지금 부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면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음, 저럴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음. 네. 자기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어떻게 어쩌면 생각하세요? 그 크리스타가 그렇게 잘리는 거를 보고 음. 이 사람의 또 다른 면모를 그제서야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셋이 잘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같이 얘도, 갔었대요. 셋이서 남미에 가서 같이 잘 지냈었대. 네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매몰차게 음. 크리스타를 내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일 거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조금 더 확신을 가졌다거나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는 때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왜? 설마 저 크리스 사람이? 저도 그랬나 봐요. 크리스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음, 먼저 한 말이 이메일 다 지우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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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놀라. 근데 나중에 이제 혼자서 좀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인품이 굉장히 좀 그렇죠. 굉장히 결벽증이 있고 뭐 정리정돈 엄청 잘하고 그런 것들 나오는 한테 것 같고 절대로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타입이잖아요. 지금 그 안 비서한테조차도 보이려고. 어머 음. 어떡하니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지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불안해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샤론한테도 계속 그랬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들떴다고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붕붕붕붕 올라가면 이렇게 자기의 원래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이제 이미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제 계속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아해야 되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우러러보고 떠받치고 떠받들고. 네네.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영화에서 보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사실 실제로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예,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발견이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다 몰아서 지금 타르한테 몰아준 상황이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간 그런 생각을 들게 한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저기 그렇죠. 지금 우리도 또 1시간 얘기했네요. 금방 넘어가네요, 한 시간이. 금방 가고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다음 됐습니다. 어떻게 베니스에 조금 할까요? 기왕 네네, 말러 좋습니다. 시리즈 가죠 뭐 그냥 네, 베니스에 말러 조금 시리즈로 한번 가보죠. 갈 때까지. 물 예. 흐르는 대로. 네. 베니스의 죽음도 사실 굉장히 화제작이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다시 볼 수나 그래요.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그 DVD 같은 거를 주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요새는 저기 유튜브에서도 살 수 있더라고요. 옛날 영화 같은 거를 그렇죠. 바로요. 네. 한번 구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변동 생기면 또 연락 서로 하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아,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고 연기자들도 다들 정말 대단했고 음. 특히 케이트 블랑쳇 진짜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피아노도 양자경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케인트 블란쳇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 또 이미 지난번에 그만하니까 아마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파벨만스에서 우리 그 엄마로 나온 그 여자 주인공도 사실은 미셸 윌리엄스도 여우주연상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에 세 명 중에 아무나 탔어도 됐는데 양자경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양자경이 타고 어, 이 케인트 윈슬렛과 미셸 윌리엄스가 떨어졌어요. 세 네. 명 다 연기가 너무 다 좋았죠. 다음에 이미 또 한번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케이트 블란쳇은 네네네. 다른 영화제에 탔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단한 배우였던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감독이 이 배우 아니면 자기 영화 안 만들겠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저래도 그랬을 것 같죠? 거기에 맞춰서 잡고 썼겠죠. 생각을 하면서. 음. 예.
아, 오늘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도요. 네. 네, 베니스에서 봐요. 그럼 베니스에 죽으면서 네. 예. 아, 박사님 베니스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내일 갑니다. 아, 네. 좀, 또 가서 우연이네요. 사진 잘 그리고 다녀오시고요, 박사님. 저도 또 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더 얘기를 하실 수 그 있겠네요. 배경이 되는 리도는 못 갈 거예요. 거기는 휴양지가 돼가지고 좀 음. 조금 배를 타고 좀 가야 되는데 거기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네, 다녀오시고 재밌는 베니스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일을 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